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김정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서 우리 집 격을 논해?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준호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때 박서연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이제 이걸 보시죠. 그날 그 자리에서 김정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숫자가 공개됩니다. 학벌로 사람을 재단했던 말 한마디가 그 순간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가족 앞에서 공개된 며느리의 통장 잔고, 그리고 그 이후 무너진 관계의 시작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자마자 퍼진 고소한 냄새가 거실까지 번졌지만 박서연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김정희의 칠순을 앞두고 마련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친척 8명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 김정희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접시를 날랐습니다. 반찬 하나를 놓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죠. 15회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준호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김정희는 그런 아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쪽을 힐끗거리며 입술을 실룩였죠. 서연아, 잔치국수는 언제 나오는 거냐? 목소리가 부엌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박서연은 끓고 있는 냄비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김정희는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큰 이모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맨날 저래요. 시키면 하긴 하는데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 큰 이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 올해 대학 간 조카 얘기를 꺼냈죠. 김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세우더니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도 서울 나와서 대학까지 잘 마쳤지. 그런데 며느리는 뭐 다들 알잖아. 식탁 위로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친척 몇몇이 시선을 피했고 작은 삼촌만 헛기침을 했죠. 박서연은 국수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오다가 그 말끝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쪽에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김정희가 박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래 묵은 불만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위해 아껴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는 것 같았죠. 서연아, 내가 오늘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다들 모였으니까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김정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더 곧게 세우며 친척들을 한번 둘러봤죠.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니야. 그래도 자식 교육은 시켰어. 준호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 그랬지. 며느리만큼은 배운 사람을 들여야 한다고. 이준호가 그제야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죠. 김정희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만 내리깔았습니다. 고졸이 뭐가 나쁘냐고? 나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야. 김정희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짓눌렀습니다. 15회를 봤는데 솔직히 말할게. 이 집에서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박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죠.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입술을 다문 채 김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건 누구든 해. 그건 기여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김정희가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 집 철물점을 30년 넘게 지켰어. 내가 거기에 뭘 보탰냐고. 큰이모가 언니, 오늘은 생일인데라고 말을 꺼냈지만 김정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오늘 아니면 언제 해. 다 모인 김에 확실히 하자. 김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박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이 집에서 나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고 누군가 들이마신 숨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이준호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뱉고 나니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죠. 그때 박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화면이 위를 향한 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졸이라서 부끄럽습니까? 박서연이 김정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탁 끝까지 선명하게 닿았죠. 김정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기 전에 친척들의 시선이 먼저 식탁 위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의 시선이 식탁 위 휴대폰에 닿았다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지 않은 척하려는 듯 턱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젓더니 자리에 다시 앉았죠. 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휴대폰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채로 꺼지지 않은 화면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큰이모가 헛기침을 하며 갈비찜 접시를 끌어당겼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들었고 어색한 소리들이 조금씩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뭘 보여주려는 거냐? 별걸 다 꺼내놓고.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평소보다 반 박자 느렸습니다. 박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작은 삼촌이 끼어들었죠. 형수님, 오늘 좋은 날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지. 김정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박서연을 향한 채였고 입꼬리가 굳어 있었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박서연은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준호와 결혼 인사를 드리러 왔던 그날, 김정희는 차 한 잔을 내밀기도 전에 물었죠. 대학은 어디 나왔어? 박서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답하자 김정희의 손이 찻잔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죠.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고 그건 차라리 경멸에 가까웠으니까요. 김정희에게 학벌은 단순한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무게 그 자체였죠. 충청도 작은 읍내에서 철물점을 하던 시아버지 밑에서 김정희는 19에 시집을 왔습니다.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죠. 가게 장부를 대신 쓰고 거스름 돈을 계산하면서도 김정희는 늘 모자란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명함을 내밀 때마다 대학 이름이 새겨진 동문회 모임 안내장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쓰렸죠. 그래서 아들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이준호를 서울로 보내 대학을 졸업시킨 건 김정희 인생의 유일한 성취였죠.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아들 옆에서 찍은 사진을 김정희는 철물점 계산대 옆에 액자로 걸어뒀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눈에 띄는 자리였죠.
그 액자는 김정희에게 졸업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내 아들은 가졌다는 증명서였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고졸이라니. 김정희는 결혼식 날까지도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웃긴 했지만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중얼거렸죠. 서울대는 바라지도 않았어. 대학만 나왔어도 됐는데.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이 집안의 서열을 결정했습니다. 박서연이 무언가를 잘하면 김정희는 인정하는 대신 더 높은 기준을 들이밀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칭찬하는 친척이 있으면 손이 야무지긴 한데 그게 전부지라고 받았고, 아이 성적표를 들고 오면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야 성적이 오르지라고 말했죠. 한 번은 박서연이 아이 학부모 모임에서 반장을 맡게 됐다고 이준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정희가 콧바람을 불며 한마디를 던졌죠. 학부모 모임에서 반장이면 뭐해. 정작 본인이 학교를 못 마쳤는데. 이준호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감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김정희가 박서연을 깎아내릴 때마다 이준호는 자리를 피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침묵이 동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부채감이 이준호의 입을 막고 있었죠. 고졸 아내를 데려온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면 어머니의 나머지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이준호는 스스로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희에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생일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불만을 정리하는 자리였고, 친척들 앞에서 서열을 확인받는 의식이었죠. 고졸 며느리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못을 박아두고 싶었던 겁니다. 김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 그렇게 충격이야? 목소리에 힘을 주며 등을 세웠지만 시선은 자꾸 식탁 위 휴대폰 쪽으로 흘렀죠. 서연아, 나도 너한테 정은 있어. 근데 정이 있다고 못할 말을 안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남이야. 박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죠. 하지만 눈 안쪽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삼킨 말들이 위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목구멍이 조여왔죠. 이준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도 아내 쪽도 아닌 창문 쪽을 바라봤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이준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빛 아래에서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김정희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컵을 감쌌죠.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박서연의 휴대폰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거 치워. 밥상에 전화기 올려놓는 게 예의냐. 박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정희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천천히 열었죠.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 겹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정희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찰그락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큰 이모가 어깨를 움츠렸죠. 할 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뭐가 있어. 김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서연을 내려다보는 눈에는 분노보다 더 오래된 감정이 서려 있었죠. 허락 없이 말문을 연 며느리가 낯설다는 듯 김정희는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이준호가 그때 소파에서 일어나 박서연 옆으로 왔습니다. 아내 편을 들려는 게 아니었죠. 박서연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나중에 얘기해. 박서연은 이준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5해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죠. 나중에. 참아. 여기서는 말고. 그 세 마디가 이 집안에서 박서연에게 허락된 언어의 전부였습니다. 박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거두지 않았죠. 김정희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고 친척들은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대화는 돌아오지 않았죠. 박서연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렸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 안쪽이 뜨거웠죠. 손가락으로 무릎 위 치마주름을 천천히 다림질하면서 이 집에서 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김정희는 생활비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매달 초 김정희가 정해놓은 금액이 이준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 김정희 손에 들어갔죠. 장을 보는 것도 공과금을 내는 것도 아이 학원비를 계산하는 것도 전부 김정희의 몫이었습니다. 박서연에게는 별도의 생활비가 주어지지 않았죠. 필요한 게 있으면 김정희에게 말해야 했고 그때마다 김정희는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버는 게 있어야 내 돈이지. 처음 몇 년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고 집안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박서연의 하루에 빈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시간을 김정희는 철물점 일손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가게 와서 좀 도와라. 놀고 있을 시간에. 박서연은 일주일에 사흘씩 가게에 나갔습니다. 재고를 정리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고 배송 송장을 붙였죠.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는 없었습니다. 김정희는 그걸 도움이라고 불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를 거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한 번은 박서연이 이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이준호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박서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따로 일을 해보고 싶어. 자격증 공부를 하든 작은 거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이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지금은 참고 살아. 가게도 도와드리면서 참고 살아. 그 말이 박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참는 것이 사는 것이라면 자신은 15년 동안 산 게 아니라 견딘 거였죠. 이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는 대신 아내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어머니를 거스르면 철물점 상속이 흔들릴 수 있었고 이준호에게 그 가게는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잠든 새벽 아이를 학교에 보낸 오전, 김정희가 가게에 나가 있는 오후, 그 틈새 시간들을 박서연은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 후기를 쓰는 소소한 부업이었습니다. 한 건에 1,000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의 숫자가 찍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 한쪽에 작은 불이 켜지는 것 같았죠. 김정희는 몰랐습니다. 박서연이 낮 시간에 뭘 하는지 묻지도 않았죠. 며느리가 부엌에 있거나 가게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 무관심이 박서연에게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박서연은 조금씩 바깥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후기 작성일이 익숙해지자 박서연은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을 도매로 가져와 소포장으로 나눠 파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수요를 읽는 눈이 있었죠. 어떤 물건이 팔리고 어떤 물건이 남는지 철물점 재고를 10년 넘게 정리하며
익힌 감각이 다른 곳에서 쓸모를 찾은 겁니다. 이준호는 아내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이 차려지고 빨래가 개어져 있고 아이 숙제가 확인되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죠. 박서연이 새벽에 노트북을 열고 발주서를 확인하는 것도 택배 송장을 정리하는 것도 이준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더더욱 몰랐죠. 며느리가 고분고분 가게에 나오고 시키는 일을 하고 저녁밥을 차리는 한 김정희의 세계에서 박서연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 사람을 쥔 것이라고 김정희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박서연의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는 이유를 김정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자리를 뜨는 게 정상일 텐데 박서연은 그저 고요하게 앉아 있었죠. 그 고요함이 김정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박서연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김정희가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식탁 한가운데 놓인 박서연의 휴대폰이 자꾸 시야에 걸렸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검은 유리판이 묘하게 거슬렸죠. 밥 먹을 때 전화기 치우라니까. 김정희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덜 실려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김정희를 바라보는 눈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어떤 결심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금속 막대가 식탁에 닿는 그 가벼운 소리에 김정희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죠. 박서연은 식탁 위 휴대폰을 거두는 대신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화면을 켰습니다. 검은 유리판에 불이 들어왔고 잠금 화면에 숫자판이 나타났죠. 뭘 하는 거야? 김정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경계하는 짐승 같은 목소리였죠. 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리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고 화면이 풀리는 소리가 식탁 위에 작게 울렸죠. 어머니가 물으셨잖아요. 박서연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뭘 믿고 버티냐고. 김정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되돌아오는 게 낯설었던 거죠. 옆에 앉은 큰 이모가 박서연을 바라봤고 작은 삼촌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실 안의 시선이 하나둘씩 식탁 위 휴대폰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김정희가 등을 세우며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아. 그래, 보여줘봐.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돈도 없는 게 뭘 믿고 이 집에서 버티는 건지 나도 궁금했어. 그 말에 친척들 사이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큰 이모부가 안경을 고쳤으며 식탁 쪽을 바라봤고 둘째 고모는 손에 쥔 수저를 내려놓았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기 속에 기대감 비슷한 것이 퍼지기 시작했죠. 가족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이준호가 박서연의 팔꿈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서연아, 됐어. 낮은 목소리였지만 거기에는 만류가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혹은 무엇이 나올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남편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한번 쓸어 올리며 앱 목록을 열었죠. 준호야, 너도 봐. 김정희가 아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같이 보자.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각도가 깊었고 입술이 얇게 눌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작은 삼촌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 형수님이 보라고 하시는데 뭘 그렇게 뜸들여. 보여줄 거면 보여줘. 박서연은 앱 목록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은행 앱 아이콘이 화면 한쪽에 있었고 그 옆에 증권사 앱 그리고 낯선 이름의 앱 하나가 더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박서연은 그 세 개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어떤 순서로 열지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죠. 왜 안 열어? 김정희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촉이 아니었죠. 뭔가를 감지한 사람이 확인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참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하듯 느긋했던 시선들이 박서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지해졌죠. 큰 이모가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렸고 둘째 고모는 의자를 식탁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작은 삼촌은 이미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박서연의 휴대폰 화면이 보이는 각도를 잡고 있었죠. 박서연이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로딩 화면이 뜨면서 파란색 원이 천천히 돌았죠. 그 몇 초가 거실 안의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흘렀습니다. 김정희에게는 며느리의 빈 통장을 확인하기 직전의 마지막 인내였고 이준호에게는 눈을 감고 싶은 순간이었죠. 친척들에게는 명절보다 자극적인 구경거리가 펼쳐지기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앱이 열렸습니다. 생체 인증 화면이 나타났고 박서연이 엄지손가락을 센서 위에 올렸죠.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김정희가 목을 빼고 화면을 보려 했지만 박서연의 손이 아직 화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김정희를 바라봤죠. 그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죠.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쌓아 올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15해 동안 이 집에서 받은 생활비가 없습니다. 김정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입을 열려 했지만 박서연이 먼저 이었죠. 생활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김정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구조에 금이 가는 소리를 김정희는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을 세우고 있던 허리가 아주 미세하게 굽었죠. 친척들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이모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무릎을 쥐고 있었고 작은 삼촌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박서연의 손가락을 응시하고 있었죠. 박서연이 천천히 손을 옮겼습니다. 화면을 가리고 있던 엄지가 비켜나면서 은행 앱의 메인 화면이 식탁 위 형광등 불빛 아래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김정희의 눈이 화면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화면 위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그 숫자를 읽었죠.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이 읽은 것을 머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김정희의 얼굴이 멈춰 있었죠. 큰 이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죠. 그 소리에 둘째 고모가 의자째로 몸을 기울였고 작은 삼촌은 이미 상체를 식탁 위로 반쯤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화면을 확인한 친척들의 입에서 소리가 사라졌죠. 보통예금 잔액. 그 숫자는 억 단위를 넘어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보통예금 아래로 정기예금 계좌 2개가 나란히 나타났죠. 각각의 잔액이 또 억 단위였고 이자율과 만기일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올라갔고 이번에는 적금 계좌가 나왔죠. 3년 만기, 5년 만기, 완납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이 목록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은행 앱을 닫고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증권사 앱이었죠. 로그인 화면이 뜨고 생체 인증을 거쳐 메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총 자산 평가액이 상단에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보유 종목 목록이 내려갔죠. 국내 배당주 여러 종목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종목 옆에는 평가 금액과 수익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삼촌이 이게라고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고모가 손등으로 입을 가렸고 큰 이모부는 안경을 벗어 셔츠 소매로 닦기 시작했죠. 아무도 완성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이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배당 내역 탭을 누르자 지난 1년간의 배당금 입금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났죠. 매 분기마다 찍힌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연간 배당금 합계가 하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만으로도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을 넘겼죠. 김정희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닫으려고 해도 닫히지 않는 것처럼 턱이 아래로 처진 채 굳어 있었죠. 눈동자만 화면 위를 더듬고 있었고 숫자를 읽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철물점을 지키며 모은 돈이 얼마인지 김정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 숫자와 지금 화면 위의 숫자를 비교하는 데는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김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고 확인이라기보다는 부정이었죠.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화면 위의 숫자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죠. 흥분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서류를 정해진 순서대로 펼치는 사람처럼 박서연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움직였죠. 이준호가 옆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흘끗 보려는 것 같았지만 숫자를 읽는 순간 고개가 돌아갔죠. 아내를 바라보는 이준호의 눈에 낯선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뒤에 숨겨진 것은 당혹감이었고 당혹감 아래에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이 짓눌려 있었죠. 이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이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박서연은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권사 앱을 닫고 세 번째 앱을 열었죠. 이번에는 친척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대시보드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났고 그 안에 월별 매출 그래프와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뭐야? 작은 삼촌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서연은 화면을 가리키며 짧게 답했죠.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매출 관리 앱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통장 잔고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문이 열린 거죠. 월별 매출 그래프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거래처 목록에는 수십 개의 업체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쥐고 있던 손가락이 풀렸다가 다시 쥐어졌고 무릎 위로 내려온 손은 치마 천을 구기고 있었죠.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철물점 계산대 앞에 서서 쌓아 올린 자부심이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죠. 고졸이 무슨 사업을 김정희가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문장 끝이 흐려졌습니다. 평소라면 콧바람과 함께 내뱉었을 그 말이 지금은 입안에서 맴돌다가 힘없이 새어나온 거죠. 박서연이 앱을 닫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검은 유리판이 되돌아왔지만 그 위에 비친 숫자들은 이미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찍혀 있었죠. 거실 안에서 누군가의 뱃속이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죠.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국수는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차린 식탁 위로 축하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죠. 김정희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 내려놓았죠.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넘칠 것 같았으니까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김정희는 박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내려다보던 시선이 어느새 올려다보는 각도로 바뀌어 있었죠. 의자에 앉아있는 높이는 같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이 집에서 큰 소리 치겠다는 거야? 박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큰 소리 치러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죠. 어머니가 물으셨으니 답을 드린 겁니다. 그 말에 김정희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반박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막힌 것처럼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가 풀렸죠. 하지만 박서연의 눈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시작일 뿐이라는 듯 그 고요한 시선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죠. 김정희의 입이 다물어진 채로 몇 초가 흘렀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김정희와 박서연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 이 정적을 깨주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큰 이모가 참다 못해 손을 뻗어 김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일단 물 좀 마셔. 하지만 김정희는 큰 이모의 손을 뿌리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박서연만 바라보고 있었죠. 됐어. 김정희가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이 집안에서 내 자리를 바꿔주진 않아. 목소리를 단단하게 만들려 했지만 끝이 살짝 갈라졌죠. 체면이라는 벽을 손톱으로 긁어세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연은 한 박자를 두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갠 채 입을 열었죠.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박서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철물점 온라인 납품 거래가 시작된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그 질문에 김정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뜬금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김정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지만 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7년 전쯤이었죠. 박서연이 조용히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부터 가게 매출이 달라졌을 겁니다. 김정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철물점 매출이 오른 건 사실이었죠. 7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납품 주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한 달에 몇 건이던 것이 지금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걸 자신의 성과라고 여겼죠. 30년 넘게 가게를 지킨 신용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단골 거래처가 입소문을 내준 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그때부터 장사가 좀 됐지. 김정희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30년을 버텼으니까 그 정도 거래처는 당연히 붙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묻는 건데.
박서연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까 열었던 세 번째 앱, 매출 관리 앱을 다시 열었죠. 대시보드 화면이 나타났고 박서연은 거래처 목록 탭을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다가 특정 업체 이름들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죠. 이 거래처들 이름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김정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업체 이름들을 훑었고 읽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멈췄죠.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나열된 업체 이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철물점에 온라인 납품 주문을 넣는 거래처와 같았으니까요. 이게 김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게 왜 내 앱에 있어? 박서연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김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연결한 거래처이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작은 삼촌이 등받이에서 몸을 떼며 앞으로 기울었고 큰 이모부가 안경을 다시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죠. 김정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을 번역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얼굴이 굳어 있었죠. 박서연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박서연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거래처를 넓혀가던 시기였죠. 소규모 생활용품을 취급하다 보니 철물류 자재를 찾는 소상공인들과 접점이 생겼고 그들이 소량 납품처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서연은 그 수요를 철물점과 연결했죠. 김정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쪽에 연락해서 납품 조건을 조율하고 온라인 발주 시스템을 세팅하고 배송 루트를 잡는 일을 전부 혼자 처리했죠. 처음에는 한 달에 2~3건이었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거래처가 만족하면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고 그게 쌓이면서 지금 규모가 된 겁니다. 김정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색이었죠. 입술을 꽉 다문 채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거래처 목록 옆에 계약 금액과 월별 거래 실적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고 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합산하면 철물점 전체 매출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곧바로 계산됐죠. 절반이었습니다. 김정희가 30년 넘게 지켜온 철물점의 매출 가운데 절반이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거래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 김정희가 내뱉듯 말했습니다. 이런 걸 혼자서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작은 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근데 이 업체들 제가 아는 데도 있는데요. 온라인 납품으로 유명한 데들인데 작은 삼촌의 말에 김정희가 고개를 획 돌렸죠. 너는 또 뭘 안다고 그래.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지금까지 없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정말이야? 아내를 바라보는 이준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 혼란이 더 짙었죠. 7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몰랐다는 사실이 아내의 자산보다 더 이준호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이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물점 온라인 거래 계약서에 제 이름은 없어요. 거래처 쪽 계약 관리 시스템에 제 연락처가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고 김정희가 한 번도 고마워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죠. 김정희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죠. 계산대 옆에 걸어둔 아들의 졸업사진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30년간 가게를 지킨 자부심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는지 김정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짓을 주고받았고
그 시선들은 하나같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고졸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 집안의 생계 절반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김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연을 올려다보는 눈에서 아까의 위험은 사라져 있었죠. 대신 그 자리에 낯선 감정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모른 채로 살아온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김정희의 얼굴 위로 겹겹이 올라오고 있었죠.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다만 김정희를 바라보는 눈 안에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는 사람의 고요함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짧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죠. 박서연은 식탁 위에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보여줄 것은 없다는 뜻이었죠. 숫자는 이미 충분했고 사실은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김정희가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의 시선 차이가 만드는 구도는 1시간 전과 정확히 뒤집혀 있었죠. 김정희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았죠. 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구석까지 닿을 만큼 또렷했죠. 저는 15해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김정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반박하려는 건지 듣고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고졸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돈도 없는 게 뭘 믿고 버티냐는 말을 들을 때도, 아이 앞에서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을 때도 박서연의 목소리가 한 음절씩 또박또박 끊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니까, 아이 엄마니까, 남편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이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참으라는 말. 그 세 글자가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무릎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박서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 등이 꼿꼿하게 섰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사람의 자세였죠. 옆에 앉은 큰 이모가 김정희의 팔을 잡으며 서연이 말 좀 들어봐라고 속삭였지만 김정희는 큰 이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는 집에서는 못 삽니다. 박서연의 말이 거실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공기를 짓눌렀죠. 김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가라는 말은 자기가 했는데 정말로 나가겠다는 선언은 예상하지 못한 거였죠. 위협이 아니라 통보였고 분노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뭐? 김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을 나가? 감히가 아닙니다, 어머니. 박서연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선택입니다. 그 단어가 거실에 울린 순간 박서연은 고개를 돌려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 뒤로 땀이 번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박서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름 뒤에 존칭을 붙인 그 호칭이 유난히 차갑게 들렸죠. 15해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내가 왜 참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이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과 마주쳤죠. 그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원망보다 더 무거운 것,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쓸쓸함이 있었죠. 지금 물어보세요. 박서연이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이 결혼을 지킬 건지. 거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준호에게 쏠렸죠. 큰 이모부가 안경 너머로 이준호를 바라봤고 둘째 고모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삼촌은 등받이에 기대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눈은 이준호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죠. 김정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준호야.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에 명령과 간청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너까지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구 아들인지 잊었어? 이준호의 턱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아내의 시선 사이에서 15해 동안 피해왔던 선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죠. 이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죠. 어머니. 이준호가 손을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내린 그 순간 눈에는 처음 보는 빛이 있었죠. 그만하세요. 김정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귀를 의심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뭐라고? 그만하시라고요. 이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했죠. 서연이가 뭘 했는지 방금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고졸이라서 나가라고 하실 겁니까? 김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며느리의 통장 잔고보다 더 깊은 곳을 때린 거죠.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고 가게를 지키고 이 집안을 세운 사람이 자신인데 그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김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죠. 그릇이 달그락거렸고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감히. 큰이모가 언니 진정해라며 팔을 잡았지만 김정희는 뿌리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울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웃기에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죠. 서연이한테 참으라고만 한 게 제가 편한 쪽을 고른 거였어요. 김정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이 동시에 얼굴 위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몇 초가 흘렀습니다. 김정희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식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창문 쪽을 향했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저녁빛이 김정희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내가 왜 사과를 해? 김정희가 창문을 향한 채 말했습니다. 30년을 지킨 사람한테 고작 7년 도와줬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 말에 박서연의 눈이 한번 감겼다가 떠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확인되는 순간의 무게는 예상과 달랐죠. 김정희는 사과 대신 체면을 택한 겁니다. 무너진 서열을 인정하느니 남은 자존심이라도 붙들고 서 있는 쪽을 선택한 거였죠. 박서연은 김정희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굽어진 어깨, 창문 쪽을 향한 고개, 치마 뒤에서 떨리고 있는 손.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돌아서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단단했죠. 박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동작이었죠. 이 집에서 더 기다릴 것은 없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박서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동작이 아니었죠.
화면을 열고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더니 하나의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켰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고 상대방이 받았죠. 김대리님, 박서연입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 주셔야 할 건이 있어서요. 성진철물 관련 온라인 납품 계약 점건, 해지 통보서 발송해 주세요. 네, 전부요. 김정희가 창문 쪽을 향하고 있던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등을 돌리고 있던 몸이 식탁 쪽으로 반쯤 돌아왔죠. 입이 벌어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거래처 쪽의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시고 자녀 발주권은 이번 주까지만 처리한 뒤 다음 달부터 전면 중단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박서연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희가 한 발짝 다가왔죠. 지금 뭐 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위험도, 체면을 지키려던 강경함도 사라져 있었죠. 남은 건 자기가 들은 말을 이해하려는 사람의 초조함 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어머니. 박서연이 김정희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철물점 온라인 납품 거래, 제가 연결한 건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희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잡으며 몸을 지탱했죠. 친척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다시 퍼졌지만 김정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죠. 온라인 납품 매출이 전체의 절반이라면 그게 사라진 뒤의 가게가 어떤 모습일지 계산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게가 김정희의 말이 끝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렸죠.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냄비가 눈에 들어왔지만 거기에 담긴 것이 뭔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큰 이모가 일어서며 김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앉아. 일단 앉아서 얘기해. 하지만 김정희는 의자에 앉지 않았죠. 서 있는 것도 앉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세로 의자 등받이에 체중을 기댄 채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은 한 박자를 두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을 지킨 가게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도운 겁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가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학벌로 사람을 쫓아내는 집에서 저까지 남아서 그 가게를 바쳐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울음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목구멍을 막고 있었고 그건 아마도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이었을 겁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친척들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죠. 이준호가 박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낮은 목소리였지만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박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의 눈에는 방금 전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던 결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죠.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돼. 좀 더 생각해보고 15회를 생각했어요. 박서연이 이준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끄는 거였죠. 이준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박서연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구두를 꺼내 신었고 가지런히 놓여있던 실내화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죠. 15회 동안 그 자리에 놓아뒀던 실내화가 벽 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큰 이모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저녁바람이 거실까지 잠깐 스쳤죠. 박서연은 문 앞에서 한번 멈칫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죠. 거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정희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서 있었고 이준호는 현관문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죠. 큰 이모가 언니 앉아라고 다시 한번 말했지만 김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김정희는 철물점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평일이면 택배 상자를 쌓아놓느라 바빴을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조용했죠. 온라인 발주 알림이 울리던 컴퓨터 화면에는 빈 목록만 떠 있었고 거래처에서 오던 전화는 일주일째 없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공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김정희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버튼을 누르며 이번 달 매출을 더했죠. 숫자가 찍힐 때마다 김정희의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한 달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죠. 계산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지킨 자리였지만 텅 빈 선반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죠. 머릿속에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통장에 찍혀있던 그 숫자.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휴대폰 화면 위에 파란 글씨가 어둠 속에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가게가 그 숫자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계산대 옆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졸업사진이었죠. 학사모를 쓴 이준호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유리판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 사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먼지 쌓인 액자 속 웃음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김정희는 계산기를 다시 집어들었죠. 같은 숫자를 한 번 더 눌렀지만 합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채 계산기 위에 놓여 있었고 가게 안에는 형광등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죠. 학벌로 사람을 재단했던 말 한마디가 결국 한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처난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희의 식탁에는 사람이 남아 있었지만 관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